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이번 달에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외교의 시간인데 정상회담은 곧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라는 공식은 이번에는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KBC가 광주에 이어 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열망, 민주당 일색에 대한 거부감,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오래간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끌고 있으면서 정풍 운동 비슷하게 정당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치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신인규 변호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출연 3월 3일 날 했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막 다 써놨고,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못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신인구 대표 한번 모시자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뭐 작가님한테 뭐 뒤로 뭘 주시거나 그러셨나요? 아니 뭐 원래 알던 사이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뭐 좋게 봐주셨으니까 네. 더 좋은 방송으로 열심히 해서 보답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률이 좀 더 잘 나오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또 속속들이 파헤쳐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달라지는 외교 시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이후에 또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당초 예정보다는 조금 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예정에는 보통 7월이나 그러니까 G7 회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아마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빨라요. 올 G7을 개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한일 정상회담이라서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이번에 지난 3월 달에 그 윤 대통령이 방일을 하시면서 예. 어떤 일본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주고 우리가 먼저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면 일본에서 예. 화답을 할 것이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진정으로 일본에서 어떤 화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지, 어떤 것을 내놓을지 정말 이제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진짜 그 지금 해양 그 원자력 해양수 방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산물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의 핵 공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아주 역대급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본이 끼어들 여지가 생겨버렸거든요. 일본이 미국에서 회담을 마치고 오면서 일본이 같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NCG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해석이 있었는데 실제 이번에 와서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 NCG에 일본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약간 그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방안을 조금 서두른다 이렇게 좀 보시는 저는 미국과 일본의 필요에 의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외교에서는 실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분도 이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제일 나쁜 것은 명분도 잃고 이제 실리도 잃는 것이 가장 최악의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한일 관계에 이어서 지금 이제 한미 관계까지 갔고 이번에 다시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다시 또 방한을 하면서 다시 또 한일 관계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난 한일 회담에서 그 협의했던 것들 보면은 뭐 지소미아를 같이 이렇게 한다라든지 셔틀 외교 그리고 이제 수출 규제라는 것을 풀면서 우리는 재소치하는 것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강제동원까지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면서까지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뭐 내놓은 게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일본이 뭐 미래로 나아가자 약속은 했고 뭐 물을 반컵 채우겠다 했지만은
사실 일본이 내세운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은 뭐 강제 동원 사실도 이제 부정을 하고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다든지 이 역사 부정 내지 뭐 독도 문제까지 또 걸고 들어온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어떤 한일 관계를 더 발전적인 미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본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좀 우려도 들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동맹 관계죠. 그리고 한미일은 공조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일본의 전략적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이익이 교집합도 있지만은 여집합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집합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맞습니다. 마치 네. 대한민국의 이익은 온데간데 없이 일본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서는 대통령께서 박수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래는 해외 순방을 하고 들어오시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통례였는데 이번에는 참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합니다만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좀 좋지 않은 것이 그런 이유 예.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당연히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저희가 이렇게 네. 말한 대로 정말 국익을 해하기 위해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외교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술 한잔 살게 이번에. 그럼 네가 다음에 사.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어떤 상대방 국가와의 친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번에 한다 해서 꼭 다음에 저쪽에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국제관계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 예. 적과 아군이 오늘의 적이 내일은 또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게 국제 외교 관계이고 그렇게 진짜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진짜 대통령실에서 신냉정 체제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을 만큼 중국과 미국의 지금 역할, 세계에서의 역할 구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러시아와의 관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해에서 본인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통해서 예. 경제적 실익을 다 얻어갔어요. 맞아요. 에어버스도 뭐 몇십 대 이상 수주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자가 마크롱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런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중국에 가서 자기 나라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비행기 팔고 어떤 자기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서방 국가의 비판이나 뭐 네. 이런 것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받더라도 자기 네. 국민들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대통령은 나가서 적국이더라도 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란 거죠.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한미과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뭔가 그 중국과의 어떤 적대시를 하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오히려 교역량은 늘어가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적 그 가치는. 근데 우리는 너무 앞서 뛰어가는 느낌이 아닌가. 너무 스스로 진짜 이게 집을 들고 진짜 섣불리 뛰어드는 느낌이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고 거기 우리 같이 있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그런 외교 행보를 보고 너무나 불안하다. 아니 그 네.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대통령은 그 뭐 기자들 어떤 간담회의 예. 깜짝 방문을 예. 통해서 정말 이제까지 역대급의 외교 성과였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로 약간 투박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외교에 있어서 너무 뭐 이렇게 저간이면 이게 흑백 논리로서 이것을 다가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너무 좀 급하게 가고 너무 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좀 깊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예, 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어쨌든 외교라는 것이 정보량이 서로 또 비대칭하잖아요. 저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보량과 어떤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는 다른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많을 테고 또 그러면서 또 설명도 해줘야겠지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고 이런 모습도 나타나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죠? 근데 우선은 대통령이 외교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뭐 국격을 높여야 되는 책무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떠한 결단도 때로는 필요할 때는 저는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이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그래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층과 갈등했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도자의 결단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저는 두 가지에서 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즉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외신과의 인터뷰,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뒤늦게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첨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꼬이게 만들었던 거. 그러면서 또 중국에 대한 언급까지 하면서 가만히 있던 중국의 뭐 이렇게 심기를 또 건드는, 물론 중국의 그런 무례한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체적인 전략에서는 굳이 왜 중국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느냐라는 비판은 따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결단주의, 그러니까 결단적인 모습이 저는 또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 부분은 국민들과 야당에 대한 설득이 전제가 돼서 대통령이 어떤 국론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국익에 대한 설득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외교를 하면은 더 빛이 났을 텐데 지금은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됐거든요. 대통령이 혼자 결단하고 국민들한테 설득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옳다라는 약간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원칙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국민과 야당과도 소통을 통해서 이런 외교 성과를 더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네. 민주당과 그러니까 야당, 뭐 정의당도 있고 뭐 이렇게 야당과의 소통,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단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녀오시면 네. 기존에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외국 순방을 다녀오시면 외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당 대표, 여야 당 대표를 다 모집해서 보통 이제 옛날에 청와대 시절에는 뭐 상춘제라든지 이런 데서 뭐 차담을 한다든지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어떠한 뭐 이번 외교 성과에 대해서 그다음 후속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입법적으로 보완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 요청도 할 수 있고,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여기냐면 정부 외교 정책이란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갔다가 뭐 수없이 이렇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특히나 한미 외교 정상회담을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까지 해서 74차례가 있었어요. 제법 많이 근데 했었네.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11차례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10차례를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9차례를 하셨어요. 한미 정상,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그만큼 혈맹임에도 불구하고 그 5년 재임 기간 동안 10번 정도를 거의 만나신다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외교라는 것은 한 번의 성과로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후속 절차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뭐 조금 뭐 져주는 모양새가 있고 이번에 좀 성과가 없은 모양새가 있더라도,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앞으로의 어떤 미국과의 플랜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야당과 공유를 통해서, 그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겠다, 뭐 절대 안 만나겠다는 것이고, 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원내대표직이 교체됐으니까 원내대표부터 만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대표도 안 만났는데 그렇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원내대표가 만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뭐 기존에 차라리 원내대표라도 만나라고 했지만은 또 원내대표 새로 뽑힌 박강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도 아직 안 만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만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거절을 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뭐 정의당이든 뭐 다른 당의 어떤 대표들을 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차담 형식이라도 해서, 저는 뭐 1시간,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내용, 방금 신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준 대로 국민에 대한 설득의 과정의 하나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어떤 협치를 구하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계속해서 그 정상회담 기간에 너무 과도한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국가 대표로 나온 건데
이런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런 음. 서운한 감정 있으실 수 있다고 음. 보고요. 그러나 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네.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는 우리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다 여야가 이거는 선수교대를 해서 늘 있었던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그 외교 안보 사안에서까지도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가뜩이나 없는데 더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 좀 각세우는 거 내지는 잘 싸우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서로 대안을 놓고서는 경쟁을 할 수는 있지만 다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자고 서로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게 정치인 것이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지면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설명도 하고 또 서로 이해도 구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서로 통합시켜 나가는 이게 정치의 저는 본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치의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누가 더 잘 싸우나 그리고 누가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판을 열심히 하는가 이제 이런 걸로써 저 정치인의 역량을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 여야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손을 내밀고 포용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계속해서 좀 갈등 또 대통령실까지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니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됐던 부분들이 인제 간호법이라든지 예. 이런 내용들인데 아니 그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네. 일단은 국민들이 2020년도에 22대 총선을 통해서 민의가 그렇게 반영이 돼서 4년 동안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 봐라."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입법 폭주를 한다든지 입법 독재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간호법이라는 것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예. 본인이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분명히 얘기도 했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한 것도 그때 당시에 항상 의회 앞을 지나가면 이 간호사분들 항상 시위하고 1인 시위하고 이 간호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셨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정해 가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다 거부권. 그다음 뭐 특검 통과된 것도 나중에 거부권 행사를.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된 법안은 전부 다 거부권입니까? 이건 오히려 행정부의 독재죠. 예. 이건 의회 무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보여준 건 뭐가 있습니까? 의회를 통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멸시하고 의회를 적으로 알고 잠재적으로 본인의 어떤 세력 같이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건 제가 볼 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신의 우군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뭐 태영호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다음 공천에 대해서까지 의원들 특히나 여권의 최고위원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대통령실이 의회를 바라보는 어떠한 그 시각이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보여준 것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스탠스가 계속된다면 저는 앞으로 1년도 내년 총선까지도 똑같이 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 거부권은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요.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이제 초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뢰를 못 얻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검수완박 법안이라든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밀어붙였다가 국민들이 그 많은 피해를 받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당시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이 나와도 그
그리고 민영대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 민주당이 과연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반성이나 성찰을 제대로 했는가 먼저 저는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양곡관리법이랑 간호법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 양곡관리법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간호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건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흔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검수완박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 직역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 때는 양당이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보건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 이것을 이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건 의문이 남고요. 또 하나는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간호사들의 퇴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관행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사들의 처우를 높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간호사들도 보시면요, 또 수간호사와 말단 간호사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호법을 통해서 제정이 되면은 의료계가 다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조금 저는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처우 개선의 문제라면요,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 안 하더라도 지금 체계 속에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좀 충분히 그런 처우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면은 전 이건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께 쟁점을 설명하고 간호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더 민주당이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 아니 가지고 이거 근데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이거 그게 급하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재정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기간 전부터도 제가 이걸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때부터도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야가 그때 여당 야당 대표 대선 후보 둘 다 간호법에 대해서 제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공통 공약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가 오히려 늦었으면 늦은 거지 이르지 않다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의사협회는 파업하고, 물론 사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단체 간의 직역 간의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근데 이거에 대한 우려는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를 흔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려하는 것은 이 돌봄이란 단어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 개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라는 어떤 해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뭐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한다,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그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단독 개설하는 부분은 반대고, 오히려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보충적 지위에서 이것을 법적 제도 내에서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그 목표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법이란 것이 아시겠지만은 어떤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뭔가 또 개정 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근데 무조건 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의사단체나 다른 직역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근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하면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거부권은 완전 보충적인 권력이라고 보거든요.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너무 비겁하다. 의회에서 본인들이 맨날 뭐 소수라고 얘기하면서 뭐 통과가 되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의회 정치 하지 말자는 거죠. 저도 여기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저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의사협회도 반대를 하고 조무사협회도 반대를 하고 다른 유사 의료계의 직역들이 많습니다. 임상병리사라든지 방사선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충분히 의사수렴을 했고, 국민의힘이 소극적이었던 건 제가 같이 비판을 합니다만은 얼마만큼 테이블을 열어가지고 참여를 유도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더 반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지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독 개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료행위라는 것은 국민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이거는 중차대한 전문적인 행위고, 결국 이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의료소송도 하지 않습니까?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모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그런 감독이 없이 독자적인 진료행위나 의료행위를 한다는 불안감이 국민들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의사의 책임과 간호사의 책임이 불분명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저 이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외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간호법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여야의 지금 갈등이
전반에 퍼져 있고 좀 의회의 어떤 정치력이 국민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KBC가 실시한 여론조사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광주에 이어서 전남의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많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그만큼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압도적인 지지로 현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 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광주하고 비슷해요. 현역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20%가 채 되지 않고 네. 새 인물을 하겠다는 57%가 나왔습니다. 광주도 새 인물은 56.8%, 광주보다는 조금 높아요. 전남이. 네. 그렇지만 여전히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여론조사에서 드러내줬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신가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의원 본인의 개인 역량의 문제가 있었다고 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구도라든지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예. 하나는 어떤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가 뭐 진짜 뭐 언론 지상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기억할 수 예. 300명 중에 정말 음. 기억에 남을 만한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 50명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여야를 다 통틀어서. 근데 대부분들 근데 다들 열심히는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역에서. 근데 이제는 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를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역에서 그냥 뭐 어디 시장 돌아다니고 어디 뭐 관광 뭐 산악회 버스 출발 버스에 타서 인사드리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그 시민들이라든지 예. 도민들께서는 그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 어떠한 정말 정치 이슈를 이끌어 나가고 중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TV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 아니면 신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안에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금은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정보 습득이라든지 이 사람이 뭘 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을 훨씬 더 이슈 있게 보거든요. 이슈를 예. 더 그런 걸 더 눈여겨서 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어떤 활동 방향도 조금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민주당의 현역 지금 전남도 네. 의원들이 과연 지난 3년간 무엇을 해왔는가. 본인이 입법 활동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저도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보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체감이 될 수 있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정말 그 민주당 내에서의 그 광주 전남 의원들의 부진 오히려 아. 정말 뭐 지금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습니다마는 예. 오히려 선출직을 통했을 때는 떨어졌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의 정치력, 입지가 굉장히 축소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저는 국회의원 좀 스스로 조금 지금은 더 분발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는 다른 질문 항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민주당 텃밭이에요. 전남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중도 보수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46.2%. 그러니까 한두 명이 나와야 된다는 게 한 20.5% 되고 각 5명, 그러니까 전남이 10명 국회의원인데 적어도 5대5 돼야 되지 않냐. 이것도 21.3%나 됐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때 뭐 예. 대한민국도 이제 다당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호남권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초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뭐 다당제까지는 갈 것도 없고 양당제라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보수와 진보라는 그 틀이 굉장히 좀 낡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의 강령이 제가 입당하고 나서 상당히 또 중도적으로 옮겨오기도 했고 예. 또 민주당도 상당히 또 우클릭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 진보의 낡은 틀에 대한 좀 뭐 현기증이나 염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대 사회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는 것이 보수냐, 진보냐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다원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좀 수치가 나온 거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는 전 보수 정치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개개인의 어떤 성향을 보면 예. 진보인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신인규 변호사님 말에 동의를 하는 편이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 특히나 전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의 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니즈, 그러니까 진보가 꼭 어떠한 개혁만을 계속했죠.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떠한 우리가 중산층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네. 지금 추구하는 것인데 중산층으로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니즈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는. 근데 그런 것을 대변해 줄 과연 국회의원이 있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맨날 진보라고 하면서 개혁만을 외치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정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뭐 중산층을 위한 어떠한 그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진보, 맨날 개혁해야 된다. 매번 개혁해야 된다. 그건 뭐 개혁이란 단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매번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대한 피로감은 더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든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진보 일색의 민주당 인사보다는 중도도 필요하다. 그 중도가 민주당 인사의 중도성을 띠고 있는 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중도적인 인사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어떤 다양성을 요구하는 민심이 조금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색깔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서로 간에 그래서 차이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상대를 좀 악마화하는 이런 프레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정치에 대한 혐오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양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성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과거 군사 독재부터 시작이 돼서 뭐 YS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민주화 세력이 일부 결합된 그 지금의 국민의힘이 탄생이 된 것이고 민주당은 또 야당을 계속 해오면서 또 민주화에 가장 큰 공이 있는 정당이고 지금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또 기득권화돼서 지금은 또 아무런 개혁의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지금 이런 약간 애매한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양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념과 비전을 중심으로 정당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예측 가능한 정치의 모델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제가 봤을 때 보수 진보라는 것은 편의상 나누는 것이고요. 네. 양당이 이념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인물이 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삼김 정치를 통해서 삼김이 지역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를 쉽게 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물들을 소환해 가지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게 한국 정치의 한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뭐 이제 중도에 대한 이제 그런 갈망이라 그럴까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중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 정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들만 늘 남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은 아, 또 속았다. 이제 이런 생각만 계속 했던 것인데 저는 이 중도라는 것이 어떤 중간 지점을 절충해서 정하는 것을 전 중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시대 정신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공적 책임을 가지고 결정 내리는 것이 전 중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중도를 표방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 내지는 양당의 안을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중간값을 정하는 것을 중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는 이제 양당이든 뭐 어떤 다른 당이 나오든 간에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설득하면서 정당 정치의 모델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상당히 최근에 오늘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의 어떤 그런 정치 운동 모델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우리나라에 물론 마크롱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찌 보면 가장 진보적인 단체에서 선명성을 띠고 있는 것은 진보당이라는 네. 정당이 있어요. 확실히 거기는 진보적인 색깔을 띠고 정책적이라든지
정말 타겟팅을 노동자에게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러한 중도층의 어떤 의사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표류층이 아니라 거기에서 태동을 해서 중도에서 시작된 정치 운동의 산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야지만 지금의 어떤 극단적인 양당 체제에서 나오는 어떤 정치 지금 어찌 보면 서로 양당이 벌이고 있는 정치 파업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